안녕하십니까. 어, 코엑, 응? 코엑트 치프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의대 박은식이고 같이 자장을 맡아주실 분은 가톨릭의대 김희열 교수입니다. 이번 세션은 코엑트 치프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CTO PCI의 네 분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패널 선생님은 건호성 선생님, 박하옥 선생님, 이동재 선생님, 배준호 선생님, 정기현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인천 성모병원의 최익준 선생님께서 Perform CT or Not Best Patient Selection Strategy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천성모병원 최익준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Perform PCI or Not Best Patient Selection Strategy라는 제목이고요. 아마 저 같은 초심자들은 이 CTO PCI를 함부로 덤비지 말고 공부 좀 열심히 하고 환자 케이스를 잘 설정해서 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저한테 이 강의를 맡기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 보시면은 43세 남자 환자고 당뇨 고혈압이 있고 커런트 스모커의 BMI가 33이 굉장히 오비스한 환자였습니다. 환자가 처음에는 라이트 체스트 월페인이 있어서 로컬에 내원해가지고 이제 심전도를 찍었더니 다음과 처럼 이제 V23 쪽에 안테리어 쪽에 Q웨이브가 있으면서 ST가 살짝 올라 보이는 것으로 보여서 어큐트 마이오카르디얼 인팍션이 아닌가 해서 이제 저희 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보라고 해서 환자가 전원돼서 내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 시행한 카디악 엔자임은 정상이었고 2시간 뒤에 시행한 엔자임도 다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이 환자 체스트 페이에서는 특별한 소견이 없었고 이젝션 프랙션은 EF 22%, 에이펙스와 안티로 셉탈월의 에이카이네지아가 고상에서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엔지오그래피를 이제 시행을 했는데 환자가 오후에 로컬에 내원했다가 응급실에 온 건 저녁 한 8시경이었습니다. 그래서 QAV가 보였긴 했지만 어쨌든 로컬에서 이제 MI로 보내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엔지오그래피를 사실 엔자임이 확인되기 전에 바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네, LAD가 스탬프가 보이질 않는 토탈 오클루전 상태였고 RC에서 이렇게 레트로이드 코라테럴이 관찰되고 있는 그런 병변이었습니다. 굉장히 컴플렉스한 환자라고 생각이 돼서 환자를 우선 코로나의 CT 엔지오그래피까지 시행을 하고 엔지오를 하는 중간에 봤더니 엔자임이 결과가 나와서 엔자임이 정상인 걸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은 뭔가 이 증상도 에이티피컬한 증상의 CTO 병변이기 때문에 스테이지 PCI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75세 남자였고 고혈압이 있으면서 CV가 있어서 환자 거의 베드리드는 아니지만 거의 앰뷸레이션을 잘 안 했던 그런 환자입니다. 환자가 최근에 숨이 차서 왔고 카디악 엔자임도 상승되어 있고 NT-프로BNP 모두 상승되어 있고요. STNJ가 관찰되고 있었고 체스트피에서 프로메 컨제션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에코에서는 이젝션 프레션 24%, 에이펙스, 인피리얼, 라테럴 모두 에이카이네지아가 보였던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는 엔지오상에서 보시면 미드레디의 타이트 스테노시스가 관찰이 되고 있고요. 디퓨즈한 병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OM에서도 아주 디스크리트하지만 이게 거의 니어 토탈 오클루전이 보이고 있고 RC에는 CTO 병변이 관찰되고 있고 안테리어 플라가 조금 보이는 것 같지만은 뒤쪽도 CTO 병변으로 레트로이드 콜라테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CTO PCI의 장점은 많이 아시겠지만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개선시켜주고 이스케미아를 줄여주고 마디아칼 펑션을 이제 개선시켜주고 길게는 최종의 목적은 이제 롱텀 서바이벌을 개선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스터디를 보시면은 CTO PCI하고 나와서 증상이 좋아질 것이냐, 이 오픈 CTO 레지스트리 1000명 데이터를 보시면은 CTO PCI를 하기 전보다 하고 나서의 이런 라이프 심텀이 개선되고 라이프 오브 퀄리티가 개선됐다라는 데이터가 있고 각종 이제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에서 보시면은 이 증상의 개선이 되었다는 이런 많은 연구를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메타 분석에서도 익스플로러에서 루시티오 스코어를 가지고 했던 데이터를 보시면은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유로시티에서는 한 196명의 환자를 CS 엔자이너스 퀘스천을 통해서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비교를 했더니 이런 PCI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보다 PCI 하고 나서
이런 증상 개선이 좋아졌다라는 걸 보고를 하였지만 최근에 나왔던 이제 디시전 스티어 트라이얼 보시면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830명의 꽤 많은 환자들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 하드 엔드포인트의 아웃컴의 개선은 없었고 또한 이 헬스 릴레이트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서도 양군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서 주요 메이저 이 RCT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가 좀 상반된 결과가 나왔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 CTO PCR 하고 나서 LV 펑션이 좋아질 것이냐, 많은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에서 LV 펑션이 개선됐다는 보고를 하고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RCT 연구에서는 리바스크 트라이얼 200명 환자를 MR로 이제 평가를 했을 때 옵티mal 메디컬 세라피랑 CTO PCI 모두 공이 양관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익스플로러 트라이얼에서도 LV 이젝션 프레셔나 LV 엔디다이스 볼륨의 양군 간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서 최근 나왔던 이런 RCT 연구에서는 LV 펑션이 개선이 별로 보이질 않는다 결과도 있었고요. 이제 이스케믹 버든을 좋게 해줄 것이냐, 마찬가지로 이제 주요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에서는 이스케믹 버든이 개선된다라는 데이터들이 있긴 한데 이 100명의 환자를 이제 데이터 분석한 연구를 보시면은 CTO 병변이 그렇지 않은 병변에 비해서 베이스라인 FFR이 좀 더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PCR 하고 나서는 CTO 병변이나 그렇지 않은 병변이나 모두 양군 간에 이 FFR의 값이 차이가 없다 이런 걸 봐서 이 CTO 병변이 확실히 FFR 값이 낮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케믹 버든이 훨씬 더 클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 코라테럴이 나쁘냐 좋으냐에 따라서 이런 FFR 값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다른 연구에서도 커리지 연구 트라이얼 보시면은 이 CTO 병변이 그렇지 않은 병변에 비해서 이런 FFR 값이 이스케믹 리덕션의 효과가 옵티말 메디컬 세라피는 별로 좋지 않았 그 PCR을 했던 분이 확실히 더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옵티말 메디컬 세라피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이 PCR을 통해서 이스케믹 버든이 좋아지는 것이 이런 마일드한 환자에 비해서 이스케믹 버든이 처음에 베니스라인에 심했던 환자들에서 그런 이스케미아 버든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 이스케믹 버든이 어느 정도 돼야지 환자의 임상 예후가 개선이 될 것이냐 봤더니 이스케믹 버든이 10% 이상, 이 연구에서는 12.5% 이상의 경우에 환자의 임상 증상이 개선된다는 것이 증명이 돼서 많은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컨센서스에서 이스케믹 버든이 10% 이상이 돼야지 CTO PCI가 이런 환자의 아웃컴을 개선시켜 줄 것이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연구 데이터,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166명의 환자인데 모두 이 싱글 베슬의 CTO를 가지고 있던 환자를 연구를 했습니다. 환자 보시면은 LED 서클 RC의 CTO가 있는 각각의 경우에 보시면은 확실히 이제 LAD가 있는 경우에 이스케믹 버든이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이 하이 이스케믹 버든 10% 이상의 이스케믹 버든인 환자는 전체 CTO 환자의 40%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LAD가 훨씬 이스케믹 버든이 높았고 서컴플렉스나 RC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그 LAD 중에서도 역시 프락시말의 CTO가 있는 경우에 이스케믹 버든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코라테럴이 좋으냐 나쁘냐에 상관없이 이런 이스케믹 버든의 차이는 없다는 연구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클리니컬 아웃컴 개선의 효과가 있느냐 보시면은 흥미롭게도 이 옵저메이셔널 스터디를 메타 분석한 거에서는 이런 클리니컬 아웃컴의 개선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RCT 연구에서는 모두 페일을 했습니다. 다른 메타 분석에서도 보시면은 이 RCT나 주요 메이저 트라이얼만 가지고 분석한 이 메타 분석에서는 올코즈 모탈리티나 카디악 모탈리티 모두 양군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4년 팔로우한 데이터에서도 양군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TRL에서만 좀 이 PCI 이 그룹에서 조금 더 좋은 아웃컴을 보이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제 이건 이제 삼성 데이터인데 또 재밌는 데이터 보시면은 약 2,000명의 환자 이제 싱글 센터 레지스트 하지만 10년간 CTO PCI 환자들을 팔로우를 했습니다. 카디악 데스를 봤더니
이 3년까지는 양국 간의 차이가 없지만은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랜드마크 아나리시스에서 보시면은 CTO PCI 군에서 옵티mal 메디컬 세라피 군에 비해서 이 카디악 데스를 좀 줄일 수 있었다. 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여러 가지 옵저베이션 스터디에서는 뭐 CTO PCI가 좀 장점이 있지만은 RCT에서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뭐 이런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CTO PCI가 장점만 있느냐? 리스크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는데요. 각종 이제 하드 이 메이스도 발생할 수가 있고 MI라든지 퍼포레이션으로 인한 탐퍼네이드, 그다음에 바스큘라 인저리, 그다음에 컨트라스트를 사용하는 네프로패시, 그다음에 라디에이션에 의한 인저리가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PCI 스킬이라든지 이 디바이스가 워낙 좋아지면서 석세스 레이트는 점점 증가되고 있고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는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데이터도 보시면은 테크니컬 석세스 레이트가 거의 85에서 95%까지 보고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30일 모탈리티가 한 1.3%, 퍼플레이션은 4.8%까지 보고가 되고 있어서 항상 이제 이런 리스크를 항상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인데요. 최근에 나왔던 이 글로벌 엑스퍼트 컨센서스에 보시면은 이 PCTO PCR 하는 데 있어서 키 인디케이션을 정하는 데 있어서 키 프린시플을 1번으로 CTO PCI 인디케이션은 증상 개선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그 컨센서스 가이드라인 같은 데서 보시면은 CTO PCI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베네핏이 많을 것이냐 리스크가 높을 것이냐 이제 고려를 하는 데 있어서 환자의 베네핏은 결국 이 증상과 라이프 퀄리티를 개선시켜 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고 이런 CTO PCI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리전의 캐릭터, 뭐 톨테스트라든지 리전 랭스, 그다음에 이 코라테랄의 여부라든지 캡시케이션 정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할 것이고요. 이 하이 볼륨 센터 또 그다음에 익스피리언스된 이 오퍼레이터가 이 시술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와 반면에 이제 리스크를 분석했을 때 이머전시 캐비지가 가능한 센터라든지 이 페리프로시랄 MI라든지 탐포네이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 이퀴먼트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이런 레날 페일리어 같은 것들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컨센서스에서도 보시면은 이 프로그레스 CTO 스코어를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하고 또 이제 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프로그레스 CTO 컴플리케이션 스코어를 계산해서 어느 것이 더 좋겠느냐 따져서 베네핏이 많을 경우에 PCI를 고려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우리가 CTO 병변에 대한 이제 스코어가 있는데 저희가 흔히 많이 쓰는 CTO 스코어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CTO 스코어에 따라서 와이어가 잘 패스할 수 있는 이 석세스 레이트 혹은 프로그레스 CTO 스코어에서도 보시면은 점수에 따른 테크니컬 석세스 레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이런 스코어를 잘 계산을 해서 이 CTO 병변을 잘 시술을 끝낼 수 있을지를 미리 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어 있냐 보시면은 환자가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평가를 해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월버션이 정상이거나 하이퍼카이네지가 있는 경우에는 CTO PCI를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에이카이네지아가 있는 경우에는 바이어빌리티를 평가를 해서 이 CTO PCR 하거나 바이어빌리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메디컬 세라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증상이 전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 메디컬 세라피를 하는데 증상이 없더라도 이스케믹 버든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PCI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8년도 ESC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메디컬 세라피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자이나가 계속 있거나 혹은 이스케미아가 이 굉장히 라지 에어리에 있는 경우에는 클래스 2A로 PCI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2021년도 ACC HA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PCI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아나토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메디컬 세라피에 리프렉토리한 안자이나가 있는 경우에 넌 CTO 리전에 대한 치료를 마치고 나서 CTO PCI를 권고를 하는 것을 클래스 2B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마 경과돼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해보면은 이 빈대를 잡으려고 이 PCI를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초과 상관을 다 태울 것이냐 아니면 구더기를 무서워서 장을 못 다는 것이냐 이제 항상 고민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자꾸 넘어가는데요. 이게 해도 후회되고 안 해도 후회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자꾸 넘어가는데요.
슬라이드 다시 좀 보여주세요. 마지막 슬라이드. 하고 나서 하는 후에는 반성이 돼서 앞을 보게 되지만 안 하고 나서 하는 후에는 미련이 돼서 뒤를 돌아보게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환자 CTO PCI 시술에 적용할 것이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환자가 증상이 있다면 당연히 PCI를 저희가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겠고 증상이 없더라도 이제 이스케믹 버든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히 시도를 할 것이지만은 증상도 없고 데드 마이크인 경우에는 이제 메디컬 세라피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핏과 리스크를 잘 평가를 해서 인디비dual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훌륭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토론은 모든 강의가 끝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의대 한정규 선생님께서 가이드 와이어 앤드 마이크로 카테터에 대해서 팁스 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대병원 손한기 한정규입니다. 저는 가이드와이어와 마이크로 카스터의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와이어는 하이드로필릭 코팅이 되어 있어서 미끈미끈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필더 XT 시리즈는 폴리머 코팅이 되어 있어서 더 미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폴리머 XT 시리즈는 테이퍼드된 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뭐 오류가 나는 것 같습니다. 되어 있고요. 가이아 시리즈는 팁이 테이퍼되어 있고 셰프트 테이퍼되어 있고 하이드로필릭 코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라클 와이어는 하이드로포빅 코팅이 되어 있어서 텍타일 센스를 좀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홈캐스트 시리즈는 하이드로필릭 코팅이 되어 있지만 팁만은 하이드로포빅 팁이 되어 있어서 텍타일 센스를 좀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워낙 단단하고 페네트레이팅 파워가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습니다. 하이드로필릭 코팅은 이 프릭션을 많이 줄일 수 있지만 텍타일 센세이션이 없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고 하이드로포빅 코팅은 프릭션이 하이드로필릭보다는 더 크지만 그래 노코팅보다는 당연히 좀 줄어들고 하지만 텍타일 센스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이 필더 시리즈는 시온 블랙처럼 이 폴리머 코팅이 검게 돼 있어가지고 미끈미끈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필더 XT 시리즈는 팁이 테이퍼되어 있는 특징이 있고 폴리머 재킷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채널을 찾아서 슬라이딩 기법으로 그 루스 티슈 트래킹하는 데 있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와이어입니다. 이후에 나온 게 필더 XT-A 혹은 R인데 팀로드가 1g, 0.6g이고 이거는 와이어가 원래 코어 와이어가 있고 주변을 스프링 코일로 둘러싸고 있는데 그 사이의 간격을 액트1이라는 구조물이 채우고 있어서 1대1 토크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컴포지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더 XT-A, R, 시온 그리고 가이아 패밀리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싱글 코어는 이렇게 휘프 모션이라고 해서 토크가 갑자기 전달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죄송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컴포지 코어는 이렇게 1대1로 토크가 전달되기 때문에 잘 내비게이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라클 패밀리는 36, 12g이고 하이드로포빅 코팅이 되어 있고요. 콘퀘스트 프로 12는 페네트레이팅 파워가 아주 크기 때문에 아주 칼시피케이션 된 리전을 통과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티프하고 테이퍼된 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겠고 와이어는 제너럴 셀렉션으로 가야 퍼스트나 세컨드를 쓸 수 있고요. 울티메트 브로 3는 팀 로드가 3g 정도이고 하이드로필릭 코팅되어 있고 팁이 테이퍼되어 있지 않아서 첫 번째 선택할 와이어로 개인적으로는 선호하고 있는 와이어이긴 합니다. 테이퍼된 엔트리를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 채널이 있다면 XDR, 없다면 XA를 쓸 수 있고요. 하이 페네트레이팅 파워를 쓰면 가야 서드, 그리고 캐시펜이 아주 심하다면은 미라클 12나 콘퀘스트 프로 12를 쓸 수 있는데 프록시멀 캡에서는 좀 에스컬레이션 했다가 아드에서 디에스컬레이션하고 디지털 캡에서 필요에 따라서 리에스컬레이션하는 것이 일반적인 와이어 선택의 기준이겠습니다. 마이크로 카스트는 캐러베나 코세어 같은 걸 가장 많이 쓰지 않을까 싶고요. 파인 크로스 이전에 또 많이 썼던 것이고 캐러베나 코세어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로 프로파일이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파이크 시리즈는 이 토크를 줘서 넘기는 토커빌리티가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어서 그런 면에서 코세어 프로와 좀 유사한 특징이 있겠고 미즈키 카스터는 프로파일도 작고 아주 재질 자체가 상당히 부들부들합니다. 그래서 트래커빌리티의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써보면 너무 부들부들해서 푸셔빌리티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리전의 성격에 맞게 카세터를 설정을 해야겠습니다. 이 캐러벨 카세터는 바디가 1.9에서 2.6 프렌치죠. 비교적 로 프로파일이고요. 그리고 브레이드된 구조이기 때문에 토크를 줘서는 안 되고 이거는 푸시에 의해서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코스의 프로 시리즈는 2.6, 2.8인데 XS 최근에 나온 것이 2.1에서 2.9 프렌치로 좀 더 테이프된 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고 이 코스웨어 시리즈는 이 토크를 줘서 돌려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캐러벨은 로 프로파일의 트래커빌리티가 좋겠고 코스웨어는 좀 두껍기 때문에 서포터빌리티가 좋고 특히 토크를 줘서 돌리면서 전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크로서빌리티에 좀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코스어는 시계든 단시계든 10번까지 돌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토크를 다시 거꾸로 줘서 이 토크를 좀 풀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0번 이상 한 방향으로 돌리거나 저항이 있는데 계속 돌리다 보면은 끊어지거나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턴파이크 스파이럴이 턴파이크 시리즈 국내에서 도입된 거의 가장 기본 형태이고 이거는 주변에 나일론 코일이 둘러싸고 있어서 토크를 줬을 때 좀 더 저항을 그러니까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턴파이크 골드는 앞에가 메탈 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카시페이스는 구조는 아주 저항이 있을 때 뚫고 지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턴파이크 LP가 로 프로파일로 되어 있고요. 로 프로파일이어서 코스웨어 프로 XS 정도에 준하는 카세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셋 다 이제 시계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반까지 돌리고 그다음에 토크를 풀어주는 구조로 시행하게 되고 아주 칼슘이 심한 데서는 와이어 다 넘어가고도 결국 실패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토너스가 한 가지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20번까지 돌릴 수 있고 그다음에 토크를 풀어주고 다시 전진하는 방식으로 뚫고 지나가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CTO의 밴드는 워크호스 밴드보다는 더 짧게 만들어내는 특징이고 대신에 각도를 더 크게 40에서 60도 정도로 만들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1에서 1.5cm 정도 떨어진 곳에 쉘로한 세컨 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호스 와이어는 이렇게 옆으로 굴려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CTO 밴드는 앞에서 짧게 눌러가지고 샤프하게 짧게 만들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와이어 테크닉은 슬라이딩 테크닉이 있는데 이거는 베슬 CTO 세그먼트도 이 160에서 200 마이크론 직경을 가진 마이크로 채널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조직학적 파인딩에 기반한 테크닉이고 와이어를 넣다가 저항이 느껴지면은 굴려가지고 옆으로 루스 티슈를 트래킹하는 방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필드 XT 시리즈가 230 마이크론 전이 팁이고 폴리머 재킷이 있어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와이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CTO가 워낙 단단하면은 결국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게 아마 드릴링 테크닉일 거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드릴하는 거죠. 클럭와이즈, 카운터 클럭와이즈 90도씩 빠르게 돌리면서 전진하게 되는데 푸시 하드 해서는 안 되고 컨택을 유지한 상태에서 돌려서 알아서 이게 전진하도록 이런 것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전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세게 미는 게 아니라 와이어 팁을 바꿔서 좀 스티프 하나로 바꾸는 것이 원칙입니다. 얼티밋 브로 3나 미라클 시리즈를 사용할 수 있고 페네트레이션은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밀기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들로 찍어내듯이 직접 뚫고 지나가는 것이고 이런 목적으로 콘케스 프로 12가 가장 적합한 와이어이겠고 워낙 프로테인 페네트레이팅 파워가 크기 때문에 개수리 경로를 어느 정도 CT나 콜라테럴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 비교적 짧지만 아주 강하고 직선형인 그런 그 세그먼트에 사용하기 적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프록시마 LAD CTO라면은 이렇게 사이드 브랜치가 있고 캡이 테이퍼돼 있지 않죠. 블런트 팁이니까 이것만 봐도 사실 좀 오래되고 단단한 캡일 텐데 실제로 루스 티슈 트래킹 혹시 해보나 필드 XT 해보면 되지 않습니다. 단단한 할 때는 에스컬레이션을 해서 와이어 퍼스트를 해봤더니 여기 와이어의 텐션만 가지고 전진하지 않을 때 다시 에스컬레이션을 세컨드를 통해서 프록시로 캡을 뚫고 그다음에 이제 LA를 뚫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페네트레이션 된 케이스를 보면은 아주 길게 리그레션 돼 있는 LED 아주 오래된 CTO인 걸 알 수 있고 아이브스를 보면 레프트 메인부터 프록시마 LED까지 방패처럼 카심이 쫙 덮고 있어서 프록시마 캡을 아이브스에서도 명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케이스에서는 이 리트로그레드로 접근을 한 다음에 Y가 프록시마 캡에 온 다음에도 워낙 단단해서 전진을 못하면 일단 콘케스 프로 12와 같은 것으로 경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대고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세게 밀어서 여기서 뚫고 나가면 그다음에 이제 와이어를 익스터널레이션 뚫고 나가는 이런 페네트레이션 기법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이어를 익스터널레이션 한 다음에 CTO를 뚫을 수 있고 밑에 리그레이션 된 거는 그 아이브스에서 플럭 버들이 많지 않으면 나중에 다 돌아오게 되죠. 가이아 패밀리에서는 푸시 앤 토크 테크닉을 사용하죠. 특징적인 테크닉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와이어가 디플렉션, 굴절되는 데는 티슈 레지스턴스와 와이어 팁의 쉐입, 스티프니스가 다 작용하게 되는데 스트레이트한 팁은 이렇게 직선으로만 전진하겠죠. 근데 앵글을 주면은 이렇게 디플렉션에서 굴절이 일어납니다. 혹은 팁이 스티프하다면은 어느 정도 직선형으로만 쭉 진행하죠. 하지만 소프트 팁은 이렇게 디플렉션, 굴절이 일어나는데 굴절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전진을 하겠다라는 게 이 푸시 앤 토크 테크닉이고 손으로 만들 수 없는 아주 짧은 프리쉐이핑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돌려서는 안 되고요. 돌려서 드릴링 기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밀다 보면은 디플렉션이 일어나고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뒤로 살짝 빼거나 혹은 그 상태에서 살짝 돌려가지고 다시 푸시하는 푸시와 토크를 반복해가면서 순차적으로 전진하는 방법이고 가이아 시리즈는 포스 세컨 서드가 1.7, 3.5, 4.5g의 팁을 로드를 가지고 있지만 테이퍼드 된 팁인데다가 특히 팁의 쉐입이 마이크로콘 팁이어서 볼팁과 다른 뾰족한 팁이어서 페네트레이팅 파워가 큽니다. 그래서 가이아 서드가 콘케스 프로 12에 거의 준할 만큼의 페네트레이팅 파워를 가지고 있고
드릴링을 할 경우에 직선으로만 전진하기 때문에 아무 느낌 없이 혈관 밖을 뚫고 나가서 반드시 푸시 앤 토크 기법으로 이렇게 밀다가 돌리면 안 되고요. 밀다가 방향이 마음에 들면 디플렉션 된 그 상태에서 멈추고 돌리고 다시 밀고 방향을 돌려서 다시 잡고 다시 밀고 이런 푸시한 다음에 토크 푸시 반복해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고 페네트레이션이 크기 때문에 칼슘이 박혀버릴 수 있고 특히 드릴링 기법을 사용하면 칼슘이 박히기 쉽게 박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빠지지 않아서 와이어가 끊어지는 것이 알려져 있어서 그런 점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와이어입니다. 슬라이딩, 드릴링, 페네트레이션, 푸시 앤 토크를 와이어와 리전의 성격에 맞게 적절히 선택해야 되겠고요. 안테그레이드 어프로치 할 때 투와이어 테크닉도 아주 중요한 테크닉인데 싱글 와이어 테크닉이 페일하게 되면은 첫 번째 들어간 와이어가 폴스 루멘을 너무 크게 만들기 전에 이것을 랜드마크로 삼고 폴스 루멘으로 접근한 엔트리를 막은 상태에서 세컨 와이어를 쓰겠다라는 것이고 마이크로 카테터 하나에다 와이어 두 개를 쓰는 것이 패러럴 와이어, 마이크로 카테터 두 개 와이어 두 개를 쓰는 걸 시소 와이어로 구분하고는 있기는 합니다. 이 같은 세컨 와이어는 좀 더 스티프한 와이어를 쓰는 것이고 이게 별 아이디어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파워풀한 툴이어서 안테그라이드 어프로치가 실패했을 때는 빠르게 더블 투 와이어 테크닉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더블 루멘 카테터를 자주 사용하시는 선생님이 많은 걸 알고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이 좀 한계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이드 포트에서 크루세이드 카테터라면은 팁에서부터 사이드 포트 이 오브 더 와이어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주 단단한 CTO 세그먼트를 뚫을 때는 서포트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특히 NGO 상에서 어디가 사이드 포트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사스케는 디스탈 캡에서 디스탈 그 마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포트가 있기도 하고 팁에서 좀 가깝게 사이드 포트가 있다는 점이 장점일 수는 있는데 여튼 더블루멘을 이용해서 더블루멘 카스트를 이용해서 투와이어 테크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와이어링 하다 보면은 폴스 루멘 나가는 아주 흔히 발생하는 일인데 시그모이드 커브 사인이에요. 아토리 다이미터에 따라서 주행을 하는 시그모이드 커브를 보면 이것이 와이어가 밖으로 나갔거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저항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일단 밖으로 나가면은 트루루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트루루멘에 돌아오는 기법으로서 패러럴 와이어나 시소 와이어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트루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했다면은 카트나 리버스 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브스를 이용한 페네트레이션인데 이 자체가 큰 주제일 만큼 상당한 기술과 그 경험을 요구하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특히 이 리전까지 아이브스 카트에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제한점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스타 테크닉이 서브 인터벌 트래킹 앤 리엔트리라는 테크닉인데 이 스타와 여러 변종의 테크닉들이 상당히 존재하는데 이 스타 테크닉은 콜럼버가 처음 이야기했을 때는 너클와이어 테크닉을 스타 테크닉이라고 지시했던 건데 이후로는 리엔트리 테크닉으로만 국한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엔트리를 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특히 디스탈 바이피케이션 위치에서 인티마를 뚫고 트루룸에 들어온다라는 게 스타 테크닉이고요. 이 너클와이어 테크닉은 어드밴스 티어가 이 샤프한 트라우마에는 약하지만 블런드 트라우마에 잘 견딘다라는 특징 때문에 그게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텍스 글로브처럼 니들로 툭 찌르면 찢어지죠. 하지만 손가락을 밀면은 그 경로를 따라서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슬의 경로가 앰비겨스한 경우에는 스티펀 와이어로 뚫기보다는 너클 와이어가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너클 와이어를 만드는 워크호스 와이어를 만들 때는 옆으로 굴려가지고 스몰 UCF로 만드는데 스몰 너클을 만든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폴리머 코팅돼 있고 팁로드가 작은 필드 XT가 우선 선택되는 것이고 만약에 보다 파워풀한 너클이 필요한 경우에는 팁로드가 좀 큰 파일럿 200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밀다 보면은 이 플로피한 파트와 스티프한 파트에서의 트랜지션 포인트에서 너클이 형성되면서 여기서 힘을 받아서 전진하게 되고요. 밀면은 이렇게 전진해서 들어가게 되고 실제로 해보면은 이렇게 노트 형성되면 안 되고 이렇게 구부러진 것이 여기 트랜지션 포인트에서 힘을 받아서 진행되고 이 페리페럴 인터벤션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좀 익숙하신 테크닉일 수 있겠습니다. 이걸 할 때는 이제 꼬이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토크를 줘서는 안 되고요. 토크를 주다 보면 노트가 형성돼 버리면 와이어를 끊고 놔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미는 방법으로만 전진할 수 있습니다. 트루루맨으로 다시 돌아가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엔지오를 여러 각도로 돌려가면서 특히 와이어가 프리 무브먼트를 보이면은 트루루맨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너무 프리 무브먼트를 보내면 혈관 밖으로 나간 거겠죠. 실제로 실적 하다 보면 서든하게 레지스턴트가 떨어지면서 프리 무브먼트를 보이면 들어갔다라는 걸 직감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애매한 경우에는 멀티플 사이드 브랜드, 디스탈 사이드 매치 여러 개 들어간다는 걸 확인함으로써 트루루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일 인젝션 하는 거 하지 말도록 되어 있고요. 폴스 루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폴스 루멘이 너무 크게 만들어서 다시 들어올 수 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혈관 박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스타 테크닉이 변종으로 서브 인티마 스페이스에서 다이를 세게 쏴가지고 트루루멘까지 쭉 찢어서 트루루멘으로 들어가겠다라는 테크닉이 있긴 합니다만 상당한 강심장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레셔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프레셔 커브를 봐서 트루먼 들어왔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와이어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되겠고 CTO 밴드 일반적인 밴드와 좀 다르다라는 것. 테크닉 드릴링, 페네트레이션, 슬라이딩, 푸시 앤 토크 기법을 뭐 와이어와 리전에 적합하게 사용할 투와이어 테크닉도 아주 파워풀한 툴이 되겠습니다. 이 서브 인티마에서 인티마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결국 여러 경험이 중요한 그런 테크닉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병실에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정규 선생님. 네, 다음 강의는 서울 아산병원의 이성환 교수가 하이브리드 어프로치, when to go, retrograde, and tips for successful procedure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네, 이성환 선생님 부탁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갈까 봐 걱정돼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레트로드 어프로치는 지금 CTO PCI의 그 성공률을 높이는 중요한 툴 중에 하나인데 앞에서 보이면 굳이 뒤로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프락시멀 캡이 잘 안 보이거나 디지털 캡이 잘 안 보이거나 근데 이제 뒤로 갈 만한 콜레터럴이 있어야 되죠. 최근에는 인터벤셔널 콜레터럴 말보다는 피지블 콜레터럴 말을 미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인터벤셔널 콜레터럴 시술이 가능할 것 같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페니즈 엑스퍼트 레지스트리라고 일본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낸 게 있습니다. 보시면 처음부터 어떤 경우에 레트로를 고려하면 되느냐, 재시술한 경우, 혹은 랭스가 긴 경우, 혹은 프락시말 캡이 아예 안 보이는 경우, 방법이 없죠. 아이보스를 봐도 안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가 가능한 콜레터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제페니즈 그 레지스트를 보면 그럼 언제 다시 앞으로 하다가 언제 뒤로 가야 되느냐, 한 20분 정도 해보고 안 되면 진전이 없으면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분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저희 병원 데이터로는 한 30분 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은 어프로치에 따라서 고집이 있으신 분들은 1시간 이상 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진전이 없으면 빨리 레트로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시술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최근에 또 글로벌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서 기존 나온 알고리즘을 썸머리한 게 나왔습니다. 똑같습니다. 프록시멀 캡이 잘 안 보이거나 디스탈 베드가 안 좋으면 사실은 인테그레이드 와이어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반드시 여기 피지블이라는 말 써 있죠. 피지블 레트로그레이드 옵션이 있어야 됩니다.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하려면 반드시 콜레터럴 플로우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콜레터럴 플로우가 좋은 사람한테 특히 콜레터럴 채널이 괜찮아야 됩니다. 저희 병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라이머리로 한 사람하고 레스큐로 레트로를 한 사람을 이게 시간을 좀 체크해 봤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레트로그레이드로 갔느냐를 처음 보기 위해서 인테그레이드하고 하다가 레스큐로 넘어간 사람의 베이스라인을 봤더니 되게 큰 차이가 없어요. 유일하게 차이 나는 건 JCTO 스코어인데 2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점 이하면 앞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뒤로 넘어간 사람을 봤더니 JCTO가 2.39. 그래서 그 오퍼레이터들이 되게 2점 기준으로 컴플렉스하다는 얘기를 씁니다. 근데 그 변수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밴딩은 큰 차이가 없는데 가장 큰 차이 나는 게 블런트 스탬프입니다. 블런트 스탬프 있으면 아예 시작을 못하니까 뒤로 가는 경우가 많고 개인적으로는 랭스가 길면 인테그레이드 어프로치 했을 때 인티말로 트래킹을 메인테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와이어 자체가 하드하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은 서브 인티말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블런트 스탬프가 있고 롱리즈는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레트로 옵션을 먼저 고려하시고 플랜을 미리 플랜 B를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저희 병원 데이터 보면 분석해 보면 인테그레이드 어프로치는
돌아가는 경우, 레스트로 넘어가는 경우, 프라이머를 한 경우에 있을 때 한 30분 정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 컨트라스트도 프라이머를 한 게 더 짧았고, 콜레테럴을 채널 트래킹 하는데 보통 한 20분 정도.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레트로 어프로치 하는데 20분 넘어가고 와이어 크로싱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옵션이 없으시면 프로시저를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프로시저 타임도 보면 한 30분 차이 나죠. 이게 이 사람들은 앞으로 30분을 하고 난 다음에 뒤로 넘어간 사람이라서 딱 그 시간만큼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컴플렉스 할 것 같다. 그리고 레트로를 생각해야 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프라이머리 레트로를 고려하시는 게 타임도 세이브하고 컨트라스트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 A와 B를 반드시 가지고 프로시저를 시작하셔야 환자한테 도움이 줄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병원 데이터 보면 한 40, 거의 반 정도가 지금 레트로를 어템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 저희 병원 데이터인데 보면 그러면 대부분이 셉달 브랜치입니다. 거의 80% 이상이 셉달 브랜치를 이용하고, 에피카드 채널은 쉽지는 않지만 한 15에서 20% 정도는 에피카드 채널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에피카드 채널은 리스크해요. CTO의 가장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고 세이프티입니다. 왜냐하면 퍼포레이션이 생겼을 때 환자한테 큰 데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하지 않는다고 비난받지 않지만 컴플리케이션을 생기면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셉달 채널을 어떤 식으로 어세스를 하고 어프로치를 할 건가에 대해서 보시면, 바보 아닌 다음에야 크고 똑바르면 됩니다. 이걸 굳이 데이터로 논문을 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다 하는 걸 논문 내는 게 논문이죠. 두 가지 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레오 크레니얼, 아레오 카달이고, 크레니얼 뷰는 잘 아시다시피 엔트리 포션, 카달 포션은 엑시트 포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뷰에서 바디 포션의 토티아스티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여기를 평가하고 미드 바디를 평가할 수 있고, 이쪽에서 보면 이쪽에 엑시스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뷰를 찍어야 되는데 움직이지 말고 30초 정도 길게 찍어서 어느 루트가 가장 쓰기에 좋은지에 대해서 반드시 플랜 B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에피카달 채널은 콜레테럴 채널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LAO 부위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똑바르고 가장 큰 걸 실렉션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등산을 하는 경우하고 하산을 하는 경우 중에서는 아무래도 등산을 하는 경우가 와이어 앵글이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가능하면 등산하는 부분이 좋지만 대부분의 앵글은 디센딩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옵티멀 콜레테럴은 셉탈 채널이 제일 좋고, 이렇게 브로드 레인지 앵글 엑시스 있고 엔트리가 있으면 좋은데, 콜레테럴도 굵고 이런 게 좋은데 이런 채널은 없습니다. 가장 근접한 채널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대만에서 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대만 데이터에서는 JCTO가 크고 인터벤셔널 콜레테럴이 있으면 레트로를 고려하라 돼 있고,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되느냐, 크고 똑바르고 어택 앵글이 괜찮고 콜레테럴 채널이 통과했을 때 어택할 수 있는 랜딩 존, 착륙 지점이 충분히 길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고, 다행히 그 중에서 변수를 돌렸을 때 꼬불꼬불한 정도와 크기를 비교했을 때 3점을 만점을 했을 때 3점에서는 성공률이 90점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고 똑바른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성공하느냐, 시간이 좀 적은데 빨리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팁 안주를 해서 어느 걸 실렉션 할지 찾으면 좋겠고, 팁이 실렉션 되면 실렉션된 팁 중에서 콜레테럴 채널 중에서 어느 게 좋은지 봐야 되는데, 연결되는 게 하나밖에 없으면 결국 이걸 선택해야 되죠. 방법이 없습니다. 얘는 좀 꼬불탕꼬불탕한데 이쪽에서 찍으면 다른 앵글 볼 수 있고, 통과한 다음에도 팁 안주를 해서 디지털 팁의 모양을 보는 것도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팁 안주를 하실 때는 저희가
찾아가야 될 라우트를 알 수 있습니다. 콜레터럴 채널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오퍼레이터, 특히 그 비기너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타이트 스테노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티브 베슬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아마 용기 내기가 더 쉬울 거라 생각됩니다. 콜레터럴 채널을 생각하면 일단 겁이 나요. 그러실 필요 없이 타이트 스테노시스로 생각하고 어프로치를 하시면 되겠고, 다양한 앵글을 돌려서 가장 본인이 보기에 편한 앵글을 이용해서 콜레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다시 아레오 크레니얼에서는 이쪽이 잘 안 보이지만 아레오 카우달에서는 앵글이 잘 보여서 어느 라우트로 들어가면 될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안 보이는 경우에도 셉탈 서핑을 통해서 성공률이 한 30%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와이어는 아까 그 우리 한정규 선생님 말씀 잘 하셨는데 시온을 쓰고 꼬불탕하면 수호 쓰고 시온 블랙 쓰고 잘 안 보이는 스몰 채널이면 XTR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과 옥조는 아닙니다. 선생님들께서 써보시고 내가 가장 편한 와이어를 먼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된다. 그럼 U 와이어 쓰시면 되는데 CTO 와이어가 잘 망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와이어 어드밴스가 되지 않으면 쉽게 바꾸는 게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콜레터럴 채널의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와이어를 실렉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커브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힙 커브를 작게 해서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와이어 좋겠죠. 제 생각에는 쉬운 블랙을 쓰시면 될 것 같고, 모양에 따라서 선생님께서 이런 모양일 때는 이런 게 좋더라고 본인이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꼬불탕꼬불탕하죠. 수소술이 얘가 앞으로 치고 나는 힘이 적어요. 잘 안 돼요. 그러면 마이크로 카테터를 붙이면 콜레터럴 채널이 약간 펴지면서 아코디언 때문에 펴지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카테터가 바짝 붙어야 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카테터가 바짝 붙었을 때는 퍼포레이션 리스크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RCA에서 LED 올라가죠. 여기서 앵글이 한번 돕니다. 여기서 앵글이 한번 있는데 시온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시온이 도저히 힘으로 받치지 못하고 마이크로 카테터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리고 난 다음에 시온 블랙은 앞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 좋아요. 꼬불탕꼬불탕할 때. 그래서 시온 블랙을 써서 통과시킨 경우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금과 옥조는 없습니다. 선생님들 써보시고 충분히 경험을 하셔야 되고, 셉탈 채널이고 셉탈 투 셉탈 엔테그리드 어프로치 안 돼서 결국은 셉탈 투 채널로 갔는데 시온 수호 다 안 돼요. 블랙 블루 다 안 돼요. 그래서 수호 뉴원 썼습니다. 그래서 통과됐고 2로 해서 성공하게 됐고, 인비저블 채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XTR 정도 쓰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카테터는 통과가 안 되는 경우에 뉴원을 쓰시면 좋은데 선생님께서 선호하시는 거, 저는 코세어를 선호합니다. 근데 통과 안 되는 경우가 채널 Y가 통과된 다음에 마이크로 카테터 통과 안 되는 경우가 한 25%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색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뉴원을 쓰시면 60% 성공할 수 있고, 백업 서포트, 가이드 익스텐전이나 발론 앵커링을 하면 마이크로 카테터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카테터 통과를 하면 성공률이 90%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카테터의 통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통과 안 되면 카테터가 팁이 약간 망가지면서 뭉그러질 수 있거든요. 그럼 뒤로 빼면 카테터 팁이 약간 리쉐이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원 프로모션으로 가끔 통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고 안 되면 뉴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레트로드 와이어링은 사실은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기본 베이스는 리버스 카트입니다. 키싱 와이어든 와이어 마크 테크닉이든 기본 와이어 테크닉은 리버스 카트로 생각하시고, 엔테그레이드 볼룬을 잘 집어넣어서 볼룬 한 다음에 레트로그레이드 와이어를 통과시킨다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와이어 통과시키면 되겠습니다. 레트로 와이어가 잘 통과되면 다이렉트 크로싱 하시면 되고, 만약에 레트로그레이드 와이어가 통과 잘 안 된다, 그럼 엔테그레이드 와이어를 집어넣어서 키싱 와이어 테크닉을 해보시고 그래도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와이어가 크로스하는 가장 근접한 부분에서 엔테그레이드 볼룬을 하시고 거기서 리트로그레이드 와이어를 통과시키면 되겠습니다. 리트로그레이드 마이크로 카테터가 통과하지 않으면 리트로그레이드 와이어 테크닉 와이어를
가이던스 해서 인테그레이드 와이어를 집어넣는 와이어 마크 테크닉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초과해서 마지막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CTO 페일하는 이유는 인테그레이드 와이어는 대부분이 100% 거의 100% 인테그레이드 와이어 패시지 페일리어입니다. 하지만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는 페일리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와이어 자체가 채널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리버스 카트를 못하거나 마이크로 카테터가 통과를 못하거나 레트로드 어프로치는 어쨌든 와이어 컨트롤이 인테그레이드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포퍼레이션 리스크가 인테그레이드보다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분의 1 정도씩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 스텝에 어떤 허들이 있고 그 허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인지하고 계시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고신대병원의 허정호 선생님이 스텐트 옵티미제이션 애프터 CTO PCI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네, 허정호 선생님 부탁합니다. 고신대학교 허정호입니다. 제가 맡은 제목은 스텐트 옵티마이제이션 애프터 CTO PCI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항상 제가 어떤 강의를 맡게 됐을 때 이제 제목을 받고 이게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을 쭉 해보면서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스텐트 옵티마이제이션 어떻게 해야 될까? 뭘 가지고 할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PCI CTO 같은 경우에는 앞에 조익준 선생님, 한정규 선생님, 미송환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은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텐트 옵티마이제이션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아주 인디케이션부터 시작해서 플래닝, 그다음에 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마지막쯤에 얼마 부분, 아이부스가 이렇게 이제 포지션하고 있죠. 생각보다 많은 포지션은 아니고요. 아이부스가 사실 메인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스텐팅 이후에는 익스펜전, 포지션, 익스텐전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CTO만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리전에서 먼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 아이부스 엑셀 롱 리전에서 그리고 MSA가 얼마만큼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리커가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그런 것들을 본 데이터가 있죠. MSA가 5.5, 그다음에 5.0, 그다음에 MSA가 디지털 레퍼런스 루멘 에어리어에 비해서 얼마만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스텐트 옵티마이제이션은 특히 롱 리전에서 중요한 컴포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A가 얼마만큼 줄어드는가에 따라서 하자드 레이쇼가 이만큼 이제 감소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단 뭐 케이스를 보시면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병원 박근희 쌤 오셔가지고 이제 시술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가끔씩 저희 병원 박근희 쌤 오시는데요. RC CTO고요. 콜라테를 보시면은 콜라테를 한 2까지 올라가고 스턴프리스 CTO입니다. 시술하는데 여기 보시면 시술 시간 보시면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시 44분 이제 끝났습니다. 뚫었습니다. 결국은 리트로그레이드 아까 전에 여러 가지 테크닉을 통해 가지고 아이부스 가이디드 시술을 통해서 이제 뚫었고요. 이게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1시 15분, 1시 28분입니다. 한 2, 30분에 걸쳐 가지고 스텐트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시술을 준비하면 이 강의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막 이래 어지러 놓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뒷정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Y하고 이제 Y 통과하고 나와서 Y가 어떻게 통과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뭐 이렇게 이제 헤마토마가 생긴 부분도 있을 거고 이게 트루 폴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리전 랭스 체크하고 나서 이렇게 롱지튜디널 뷰에서 이렇게 보죠. 하고 나서 이제 스텐트를 하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 아이부스 보게 됩니다. 디스탈 엣지, 미드 포션 약간 좀 덜 벌어진 데가 있긴 하지만은 classification 때문에 그런 거고 eccentricity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뒷정리를 다 하고 나오는 거죠. 스텐트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디스탈 CTO고요. 역시 콜라테럴 한 여기까지 갑니다. 비교적 긴 콜라테럴이 되겠고 스텐트 하고 나서 이 환자는 뭐 비교적 쉽게 됐었고요. 시술 잘 됐고 안지오그래피 상에서 잘 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안지오그래피만으로 할 건가?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그 캣방에서 CTO 시술할 때 아이부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부스를 이렇게 보고 나서 클래시피케이션 심하고 여러 가지 플랫 캐릭터리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확인을 하죠.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롱지튜디널 뷰, 스탠트 익스펜전, 디스타레지, 베슬 사이즈, 플랫 캐릭터리스틱,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컴포넌트, 달색이 있는지 없는지 것들을 다 아이부스를 통해서 옵티마이제이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아이부스가 CTO PCI에서 어떤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징 모달리티로 OCT가 있긴 하지만은 뭐 선생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컨트라스트, 그다음에 다이섹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OCT가 아이부스 CTO 영역에서는 그렇게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까 전에 그 앞에 다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븐 프린시플 다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인디케이션, 듀얼 안지오그래피, 마이크로 카테타, 크로싱 스트래티지 아까 다 말씀하셨고요. 크로싱 스트래티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어떤 것도 이제 이런 알고리즘에 아이부스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리커멘데이션 된 거는 없습니다. 아이부스 리엔트리에 대해 가지고 리커멘데이션 된 건 있지만은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제 컨센서스에 적거나 그런 것들은 없죠. 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저희가 어떻게 할 건가? 아이부스 쓰고 간혹 로타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트럼부스가 있으면 아스피레이션 카테타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최대한 정리를 잘 하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크로싱 하고 나서는 이제 인트라 플렉을 이제 보고 플렉 컴포지션, 베슬 사이징, 스탠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게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에서 어떤 스타디가 있는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반적인 아웃라인은 이런 거고요. 어떤 스타디가 있는 한 이 정도의 스타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미지 모달리티나 아이부스, OCT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그냥 이제 이제 이 아이부스 리버스 카트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두 가지는 랜덤 스타디입니다. 중국 거 하나, 그다음에 세브란스 나온 거 두 가지는 랜덤 스타디고 나머지는 사실 옵저베이션 스타디도 있고 해서 크게 의미가 있는 스타디는 없습니다. 두 가지 랜덤 스타디가 있는데 하나가 CTO 아이부스, 에어 CTO 스타디 두 가지가 랜더마이제이션 스타디가 되겠습니다. 랜더마이제이션이라 함은 하나는 안지오그래픽 데디케이션, 하나는 아이부스 데디케이션 이렇게 해서 컴패리즌 한 거고요.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사실 모든 CTO 할 때 아이부스를 쓰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 자체가 한다는 게 의미가 없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이때 2015년, 16년 이 당시에는 이런 데이터 대부분 이 당시에 CTO 한 게 2010년대부터 12년까지 그 사이에 이제 진행된 스타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TO, 아이부스, 에어 CTO 두 가지가 있고요. 먼저 중국에서 나온 에어 CTO 같은 경우에는 안지오그래픽 앤 클리니컬 컴패리슨 오브 아이부스 그다음에 안지오 가이디드 두 그룹을 가지고 비교했었고요. 대부분의 파라미터, 클리니컬 파라미터들은 큰 차이는 없었지만은 하나 스탠스 롬보시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좋은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클리니컬 파라미터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항상 스탠트 옵티마이제이션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스탠트 옵티마이제이션의 컴포넌트인가 보시면은 포스트 프로시저 아이부스에서 본 게 굿 어포지션 스탠트 MSA가 80 저거 레퍼런스 베슬이 80% 이상 시메트리 인덱스가 70% 이상 그리고 타입 B 다이섹션이 없는 경우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이제 이런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에어 CTO에서는 굿 이제 포지션의 이제 파라미터를 사용했습니다. 세브란스에 나온 CTO 아이부스 스타디 같은 경우에는 아이부스 가이디드 그다음에 그 안지오 가이디드를 가지고 했었고요. 여기서는 명확하게 메이스의 측면에서 아이부스 가이디드 트리트먼트 스트래티지가 좋은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쓴 아이부스 크라이테리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미니멀 스탠트 에어리어가 디스탈 레퍼런스 루멘 에어리어보다 크다. 그리고 스탠트 에어리어 CTO가 적어도 5 이상은 된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롱 스탠트 리전 아이부스 엑셀 스타디에서도 5.1 그 정도의 에어리어가 컷오프 밸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아이부스 CTO 스타디에서도 5라는 에어리어를 컷오프 밸류를 썼습니다. 그리고 컴플리트 스탠트 포지션을 이제 파라미터를 썼고요.
자, 근데 이제 미국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게 CTO PCR 할 때 아이부스의 이제 penetration 레이셔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이 안 씁니다. 아이부스를 안 쓰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시면 600명 중에서 아이부스 안 한 게 반 이상 됩니다. 아이부스를 한 환자 중에서도 스텐트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서만 하는 게 한 뭐 사이징하고 하는 게 26.3%가 되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각각이 프록시말 캡 앰비규어시티 8.6%, 와이어링 위에서 19.3%, 리버스 카트 7.3%. 생각보다 이제 아이부스의 페네트레이션 레이셔가 이게 랜덤 스터디하고 레지스트리 데이터하고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아이부스 쓰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이제 재밌게 보는 그 시리즈 중에 하나가 만달리안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말이 This is the way. 그냥 가는 겁니다. 아이부스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면서 여러 쌤들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서 크라이테리아, MSA도 있고 여러 가지 크라이테리아, 그다음에 오포지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장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사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명확하게 그 클리니컬 베네핏이 나오는 것 같진 않고 최근에 워낙 스텐트가 좋아지고 다른 테크놀로지 약도 좋아지면서 이벤트를 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가 CTO를 이제 시술하고 마지막에 뒷정리를 어떻게 잘 할 건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좀 정리해 놓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CT 옵티마이제이션의 측면에서도 아이부스를 통해서 최대한 이제 에어리어라든지 아니면은 엣지 포션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패널 디스커션을 하겠습니다. 패널 선생님은 권호성 선생님, 박하욱 선생님, 이동재 선생님, 배준호 선생님, 정기현 선생님입니다. 예, 먼저 뭐 최익준 교수한테 좀 먼저 질문 좀 해주시죠. 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어느 정도 그 뭐 서바이벌 이런 거 다 정리되고 있어서 지금 말씀처럼 페인 릴리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한다 이렇게 잘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커런트 데이터 상에서 이스케믹 버든을 줄이는 게 거기에 콜리에이션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프랙티스로 이걸 옮기면 환자 CT 온 거 보고 지금 살륨 스펙 찍어서 바이어블 이스케믹 버든 10% 이상이다. 이러면 이제 페인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요 सब셋만 이제 PCI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좀 리저너블한 어프로치가 될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이 증상 있으면 당연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증상이 없더라도 이승의 버든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하는 것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에이지라든지 앞에 세션에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코모비디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환자가 오늘 강의에는 말씀 안 드렸던 중에 하나가 뭐 나중에 이게 뭐 이 CTO 그러니까 CTO 병변에 대한 콜라테랄을 주고 있던 그 혈관에 MI가 왔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프리벤티브한 목적으로 MI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션이 뭐 아주 크진 않지만은 아주 명예의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올드에이지에 뭐 코모비티브 아직 안 환자라든지 증상이 없고 뭐 이스케믹 버든이 작다 이런 경우에는 뭐 많은 선생님들이 뭐 약물 치료 충분한 약물 치료로 해도 환자 뭐 큰 아웃컴에 차이가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연 설명하면 그 증상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두 가지 포인트는 바이어블 하냐 안 하냐. 하이버네이팅도 있고 되게 또 심텀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컬프리 리전 치료하고 나면 또 CTO가 동반돼 있더라도 컬프리 리전 치료하고 나면 증상이 없어져 가지고 있는데 바이어블 하냐 하고 마이카디움의 이제 버든이 얼마나 크냐, 아까 12%, 10% 적어도 이제 10% 이상은 돼야지 하는 게 좋고 우리가 보시면 그 CTO를 하는 이유는 이제 KBG를 어보이드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많은 케이스가 CTO가 동반돼 있고 서비스 하면 되게 KBG 많이 나오는데 이제 CTO를 함으로써 이렇게 KBG를 많이 우리가 KBG 하지 않고 인터벤션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프레셔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측정해 보면
어큐트 MI, 어큐트 클로즈드 되면 이게 그 막힌 오클루드 디스탈에게 프레셔 와이어 넣어보면 막고 있으면 풍선을 막고 와이어 넣어보면 프레셔가 한 20 정도 드랍됩니다. 20. 그러니까 스템이 되고 뭐 이런데 CTO는 넣어보면 한 40에서 50 정도, 30에서 한 50, 많이 나오면 60 정도 나오는데 이제 평균 이게 레이쇼 혈압하고 비교해 보면 0.6, FFR은 아니지만 대개 0.4, 3 뭐 이런 정도 나오는데 환자는 전혀 정상이 없거든요. 근데 운동해도 되는데 프레셔 와이어로 측정해 보면 한 30, 40 정도 되는데 이걸 이거 오픈해 주면 거의 100 정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보면 되게 이게 그 LV 펑션도 굉장히 좋아지고 환자도 굉장히 컴포터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CTO가 있어도 정상이 없어도 프레셔를 이렇게 넣어보면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바이어블하다 하면 적극적으로 인터벤션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재영 선생님. 네. 그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아까 바이어블 마이오카디움에 대해서 이제 스펙트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3차 병원에서는 스펙트를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만은 많은 작은 병원에서는 스펙트의 사용이 제한적입니다. 가장 흔히 저희가 이스케미아를 유발할 수 있는 검사의 트레드밀 테스트인데 혹시 트레드밀 테스트에서 그 이스케미아가 유발이 된다면 그것 또한 CTO PCI 인디케이션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트레드밀은 굉장히 그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 낮기 때문에 바이오빌리티는 이제 페트 정도는 이제 하이버네이션 하는 경우에는 스펙트에도 스카 나오기 때문에 페트가 필요하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 바이오블 하다는 게 에코로 보면 LV 월모션 CTO인데 LV 월모션이 정상이다. 이건 거의 100% 바이오블하기 때문에 그냥 CTO 그냥 인터벤션 하시면 됩니다. 뭐 저기 다른 워크업이 필요 없으면 트레드밀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LV 월모션이 이제 나갔을 때 이게 하이버네이션 하는 거냐 이제 non viable 데드 스카 티슈냐 이런 거 보려면 이제 우리가 이제 패트까지 해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다 패트를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LV 익스프레션이 돼 있느냐 뭐 월모션 뭐 이런 걸 봐고 참조하겠습니다. 최준 선생님 뭐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치료했어요? 첫 번째 환자는 사실 뭐 CTO PCI 해서 잘 마무리됐던 케이스였고요. 두 번째 환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욕심을 부려서 CTO를 하다가 LAD 먼저 서클을 다 하고 나서 스테이지 PCR을 시도했는데 하면서 환자 컴플리케이션이 생겼던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무증상이 컬프리 리전 해결하고 나서 무증상의 마이오카디움이 버든 이스케미 버든 10% 미만인 환자는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뭐 사실 그 MI와 관련된 그런 CTO라서 Q 웨이브 보일 것 같은데 바이오 마이오카디움 이런 건 체크는 안 하고 시술했고 결과는 어떠세요? 뭐 나중에 팔로업이 좀 됐나요? 이즈프레션이나 이런 게? 아직 1년이 채 안 돼서 아직 팔로우를 못했는데 워낙 4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고 해서 뭐 적극적으로 시술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세 분 교수님들한테도 자유롭게 좀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 분당 서울대병원 전기현입니다. 그 한정규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 정말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처럼 이렇게 자주 CTO 인터벤션을 안 하는 사람들은 할 때마다 좀 와이어랑 마이크로 카테터 그 성능이랑 주의할 점이 헷갈리는데 잘 정리해 주셔서 가끔씩 이제 열어보고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뭐 경험은 없지만 최근에 좀 뭐 재미를 봤달까 할 만한 마이크로 카테터 중에 슈퍼크로스라고 앵글드 팁을 가진 마이크로 카테터가 있습니다. 잘 쓰게 될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특히나 CTO 그 스탬프가 각도가 좀 누워 있고 그래서 진행 방향하고 좀 비스듬해서 공략이 잘 안 될 때 그런 경우에 이제 45도, 90도 이렇게 앵글이 지어 있어서 굉장히 힘을 잘 받고 들어가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뭐 CTO는 아니지만 제일드 사이드 브랜치인데 또 각도가 안 좋아서 와이어링이 도저히 안 될 때 한참을 하다가 써봤더니 금방 들어가서 굉장히 좋았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카테터도 필요에 따라서 잘 적절히 선택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슈퍼크로스가 텔레플렉스 아까 턴파이크 만드는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건데요. 45도, 90도, 120도 꺾여 있어서 각도가 좀 우호적이지 않은 리전, 특히 아까 CTO도 그렇지만은 좀 다른 주제이긴 합니다만 스탠트로 완전 컴프로마이즈 된 데에서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은 사이드 브랜치를 뚫는 데 상당히 유용한 것 같아서 뭐 그런 목적으로 상당히 사용하기 좋은 카드로 생각합니다. 동국의대 배준호입니다. 혹시 그 한정 교수님 그 콜세어 프로 XS가 XS, 네. 그게 이제 로우 프로파일에 플렉시빌리티가 좋고 네. 그래서 이제 토트스한 리전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카라벨하고 마이크로 네. 카테트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네. 리전에서 좀 네. 도움이 되는지 네. 한번 이 코세어는 기본적으로 코일드된 구조이기 때문에 토크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러벨은 브레이드되는 구조예요. 토크를 줄 수는 없고 토크를 못 주는 이유가 주다 보니 이제 끊을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만들어진 구조상. 그래서 푸시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데 아주 토처스하면서 특히 잘 넘어가지 않는 뭐 그런 것에는 캐러벨이 좀 가늘어가지고 좀 더 로 프로파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넣었다가 이제 셉탈 브랜치 아주 좁은데 좀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경우인데 이 뭔가 토크를 주면서 이렇게 다일레이션 시키면서 넓히는 효과를 노리자면 그때는 코세어 XS가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험 기준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막 마음대로 마이크로셋을 바꿔 쓸 수 없는 게 가장 큰 한계점인데 실제로 해보면 쓰다가 TV 망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개인적으로 캐러벨 넣었다가 안 되면은 코세어 XS 프로 같은 걸로 이렇게 토크를 주면서 쭉 전진시키면은 어느 정도 딜레이테이션 된 상태에서 다시 캐러벨 혹은 그게 안 되면 새로운 캐러벨 꺼내서 쑥 넘어가는 경우를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성격이 약간은 달라서 이게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것도 사실은 뭐 좋은 장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승원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종병원 박학규 교수님하고 CTO 케이스도 몇 개 같이 해보면서 많은 가르침 항상 주셔서 감사 먼저 드립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여기 2차 병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새 발룬이 좋고 뭐 새 마이크로 카테터가 좋고 새 와이어가 좋고 다 좋은데 이제 나중에 청구서가 날라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네, 그런 게 좀 궁금한. 혹시나 선생님은 좀 평소에 정치를 많이 잘 하셔서 이렇게 잘 안 날라오게 만들어 놓으신 건지. 아니 저도 많이 날아오는데 지금 보험 기준이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도 내에서 쓰려고 하는데 이왕 CTU를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지금 시술료도 많이 올랐는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삭감 당하는 거 각오하고 하는 거고 이미 와이어를 보험 기준 내에 썼는데 한두 개 더 쓴다 한들 그 환자를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보험 기준 내에 쓰는 게 좋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꼭 성공해서 환자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려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병원하고 얘기 좀 해서 퀴즈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병이 너무 많이 썼다 그러면 그 회사 얘기해서 좀 까도 그렇네. 그거는 조금 정상적인 루트는 아니겠고 지금 그 이상한 선생님 병원은 아마 이렇게 경험이 충분하고 먼저 시술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뭐 보험 그 담당자들이 그래서 별로 삭감하지 않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다 청구를 해봅니다. 다 청구하면 사용했는 내역을 다 청구하면 일부는 삭감되고 일부는 뭐 폭넓게 많이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삭감되면 또 의의를 제기하면 또 나중에 파이널 그 디시전이 마지막 최종 그 의사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또 통과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사용했는 걸 숨기지 말고 그대로 다 청구를 하시면 일부는 삭감되고 일부는 다 나오고 또 자꾸 이렇게 청구를 하다 보면 많이 또 이렇게 허용을 많이 해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어를 거의 한 18개까지도 신청해 봤는데 뭐 신청하면 그쪽 심사에서 또 알아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이 삭감하더라도 자꾸 청구하면 점점 삭감률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박학업 선생님 뭐 많이 삭감 당했어요? 아니, 교수님이 잘 봐주셔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삭감하는 것 같습니다.
CTO에 관련해서는 잘 삭감 안 당하는 거예요. 시술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다 시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충분히 써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 뭐 어떤 가이드를 우리 기준에 오바되더라도 많이 인정해 주는 그런 거니까 충분히 이렇게 설명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다 아마 여기 계신 정우승 교수님이나 다 이렇게 다 통과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 이상한 쌤한테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 그 아산병원은 뭐 워낙 리트고 잘하니까 뭐 40% 이상 리트로그레이드 하시는데 레스큐 리트로 갔다가 다시 안테그레이드로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뭐 몇 퍼센트나 정도 되나요? 되게 이제 레트로 온리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이렉트 크로싱 하는 게 많지 않은데 결국 레트로 하다가 리버스 카트까지 해봤는데 안 되면 결국 다시 엔테그레이드로 넘어가는 경우인데 한 20% 정도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얼떨결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인텐셔널리 리버스 카트를 먼저 해보려고 하고 엔테그레이드 와이어나 레트로드 와이어가 여의치 않아서 리버스 카트도 쉽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하드 와이어 써서 엔테그레이드 와이어를 하는 경우 제 기억으로는 한 1-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보면 일본이나 이런 데로 라이브 하다 보면 결국 리트로를 빨리 들어가잖아요. 20분 정도 안테그를 해보고 뭐 리트로 넘어간다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안테그레이드를 좀 소홀히 하는 이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안테그레이드가 워낙 와이어가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 좀 이렇게 계획성 있게 집중하는 것도 한 CTO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리트로그레이드가 리스크하거든요. 사실 네. 초보자들한테는. 예? 저도 연이어서 좀 그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안테를 아예 만지지 않고 이런 경우는 진짜 그냥 리트로로 경험상 굉장히 빠르게 잘할 수 있다. 이런 좀 해서 재미를 보신 적이 있는지와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 기술도 발전하고 경험이 생기니까 디바이스도 좋아지고 그러면 진짜로 퓨처 또는 근래에 프라이머리 리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 자체가 좀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거의 한 40대 60 정도로 프라이머리가 한 40, 레스큐가 한 60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널이 너무 좋다. 스트레이트하고 굉장히 비저블하고 그 스몰 베슬 사이즈로 있다. 그러면 리트로그레이드 와이어를 저는 첫 번째로 먼저 합니다. 아무리 쉬운 CTO를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쉬워 보이는 CTO는 있어도 쉬운 CTO는 없어요. 그래서 레트로 와이어만 일단 넣어도 엔테그레이드 어프로치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와이어만 들어가 있으면 컨트로스 사용도 줄일 수 있고 운이 좋으면 레트로 다이렉트 크로싱도 가능하기 때문에 레트로의 채널이 좋다면 JCT와 상관없이 한번 시도해 보시면 선생님께서 프라이머리 레트로가 굉장히 어베일러블하고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거고 레트로 어프로치를 자꾸 하시면 엔테그레이드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엔테그레이드 어프로치라는 실패하더라도 플랜 B를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플랜 A가 스트롱해져요. 그래서 비기너 선생님들은 레트로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면 한 번씩은 시도를 해서 내가 기술에 조금 더 어프로치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가지시면 아마 CTO 성공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허정호 선생님한테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까 교수님 스탠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 이제 아이브세어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신데 혹시 CTO 인터벤션 스탠 옵티미제이션에 있어서 FFR이나 뭐 피지올로지의 롤이 없을까요? 경북대학교에서 나온 데이터에서 이장훈 선생님하고 박근 선생님 하신 것 중에서 CTO하고 FFR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클리니컬하게 FFR을 CTO 사용하기에는 뭐 FFR 와이어를 써보셔가 알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와이어가 잘 들어가고 그다음에 데미지를 안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리미테이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마이크로 카테터를 다시 한번 넣고 그다음에 FFR 와이어를 그쪽에 딜리버리하고 프레셔를 이제 재고 이런 과정들이 또 하나 이제 그 리서치 목적이 아니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피지올로지 영역이
CTO 영역에 들어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CTO PCI 때 아이비스의 역할, 뭐 또 스탠 옵티미제이션을 위해서는 뭐 충분히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기에 적절한 스탠트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베스트 에리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셀렉션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게 상당히 이 네거티브 리모델링한 베스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 개인적인 경험에 가지고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베스트 한 이제 0.5 정도를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시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얼마를 하라고 하는 리커멘데이션 명확하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 정도는 디지털 베스트보다 약간 좀 크게 해서 하고 디지털 베스트는 좀 놔두고 하면은 대부분 다 이후에 뭐 팔로 만족해 보거나 하는 경우에는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제가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그럼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이브스 옵티미제이션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CTO는 그 아이브스 옵티미제이션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지금 가이드라인에서는 5.5 프락시말 디지털 레퍼런스 미내 80% 이상을 어치버라고 딱 두 네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네네. 사실은 스몰 베슬이면 5.5를 맞추기 쉽잖아요. 왜냐하면 2.5mm 베슬에 넣으면 5가 딱 되거든요. 그렇죠. 디지털 레퍼런스보다 크게 만들기 쉽잖아요. 그리고 저희 병원 데이터에서 보면 그 기준을 따지면 스탠트 옵티미제이션이 40%밖에 안 되거든요. 선생님께서 만약에 CTO PCI를 가이던스 하시거나 라이브 하실 때, 가이드 하실 때 이 부분은 가장 방점을 찍고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이제 케이스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 CTO 플랫 캐릭터리스틱이 제일 중요한데 칼시피케이션이 많고 여러 가지 서브옵팀 이제 바깥으로 가끔씩 보면 와이어가 바깥으로 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무한정 이제 세게 불거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까 이승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추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대략 한 5 정도를 생각하고 이제 그 정도까지 맞추려고 하시면은 MSA가 사실 제일 중요한 파라미터가 맞고 그 다음에는 사실 디지털 엣지, 그 다음에 프록시말 엣지에 다른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서 딱히 뭐 다른 뾰족한 방법은 없고요. 그냥 열심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데까지 NC 발론으로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NC 발론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경우에는 아까 전에 박근 씨 와이어 여러 개 쓰신다고 했는데 좀 더 안 되면 NC 발론 2개 써가지고 청구하고 이제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대 목동병원의 강인숙입니다. 제가 이제 CTO 경험이 많지 않아서 여러 이제 경험 많은 선생님들한테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셉탈 쪽으로 해서 리트로그레이드 와이어링을 하다가 사실은 벤트리클 쪽으로 이렇게 뚫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다이가 마이크로 퍼포레이션이 돼서 그쪽 벤트리클 쪽으로 이제 다이가 스테인되는 그렇게 와시아웃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스테인은 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옵저베이션 하고 이렇게 이제 안테그레이드로 바꿔서 시술을 잘 맞췄던 경험이 있는데 혹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셉탈 쪽으로 하다가 퍼포레이션이 되면서 처음에는 괜찮았고 이퓨전도 없었는데 딜레이드하게 오히려 이렇게 벤트리클라 septum 쪽에 헤마토마가 이렇게 차거나 뭐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딜레이드하게 올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환 선생님 많이 하는 이성환 선생님. 저는 컴플리케이션 없어요. 저 셉탈 퍼포레이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벤트리큘러 다이렉트럴 아웃플로가 형성되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셉탈 퍼포레이션이 있는데 컨트라스트가 모여 있으면 셉탈 헤마토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개 비나인 코스를 취하고 아주 드문 경우에 드라이 탐폰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헤마토마가 커지면서. 근데 셉탈 헤마토마를 EKG 찍어 보시면 리드 하나가 딱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셉탈 리드 포션에 셉탈 헤마토마가 생기잖아요. 리드 2나 3가 딱 한 개만 S 엘리베이션 딱 돼요. 그리고 호전되면 그 S 엘리베이션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클리니컬리 팔로우 할 수도 있고 제일 좋은 건 에코 팔로우 하는 거고 그래도 드라이 탐폰 되면서 문제 생길 수 있고 나중에 VSD가 생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대개 3개월 내에 흡수가 되는데
처음에 이니셜리 한 48시간 내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대개는 괜찮아요. 대개 그 정도에서 흡수되고 3개월 내에 완전히 흡수되는데 septal 헤마토마가 생겼을 때는 그래도 환자를 조금 지켜보는 게 좋고 대개 비나인 코스를 취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그 퍼포레이션 리스크 그 컨트라스트 양이 많고 걱정된다. 그러면 엠볼리제이션을 프리엠티브하게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러니까 퍼포레이션이 많았지만 말리그란트 코스를 취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딱 한 케이스 아까 에스텔레이션 올라가면서 체스트페인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48시간 내에 다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비나인 코스를 취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워치풀 웨이팅을 하셔야 돼요. 한 케이스밖에 없다는데 설명을 되게 잘하네요. 네, 그러면 뭐 활발한 토의 감사드리고 이번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